요즘은 진짜 개인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갚는 돈이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부채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된 걸까요?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공짜 돈은 없는데 코로나 시대에 이제 너무 많은 어떻게 보면 거의 공짜에 가까운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지금 후유증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지금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쌀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마우스 하나를 만들어도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A라는 재료는 이 나라가 싸고 B라는 재료는 이 나라가 싸고 인건비는 여기가 싸. 그럼 싼 것들을 각각의 나라에서 수입을 해다가 인건비 싼 나라에서 물건을 제품에 수출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저물가와 저금리 상태가 유지가 됐는데 이제는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념이 중요하고 그냥 차라리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짓겠다. 이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근본적인 이유들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 화합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금리가 예전처럼 내려갈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큰 그림 그리시고 자산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번 계속 언급드리지만 패러다임이 아예 그냥 완전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정말 물갈이가 많이 됩니다.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시고 옛날 생각 하셨다가는 진짜 부동산 투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특례 보금자리론. 네, 촬영일인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뭐 한쪽에서는 뭐 나라 빚이 너무 많아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대출로 집 사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당분간은 계속해서 대출을 더 끌어다가 사기가 쉽지 않죠. 이미 이제 대출 받은 사람들 너무 많고 대출을 더 우리가 불리려면 우리들 호주머니 사정이 또 좋아져야 되는데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우리들의 호주머니 사정도 여전히 좋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지금 대출을 끌어다가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IMF나 이런 데서도 지금 한국만 유일하게 계속 지금 경제 성장률을 지금 낮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또 PF 관련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도 다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정부에서도 이제 도와주려고 이제 정책들도 꺼내고 했는데 아무쪼록 저도 이제 별다른 큰 탈 없이 무사히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다. 좀 경각심을 좀 심각하게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막연한 위험을 느끼라는 게 아니고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께서 딱 얘기해 주신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가 딱 꽂히는 그 단어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하면 IMF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이런 부채 수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IMF 때보다도 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IMF 때는 이제 기업 부채만 안 좋았는데 지금은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전부 다 심각한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고간이 괜찮은 데가 정부인데 정부도 지금 올해 거의 60조 가까운 지금 세수 펑크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경제의 주체,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기업, 정부 전부 다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태위태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저는 운전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저금리 저물가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은 뭐냐? 지금 8차선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악셀레터 밟아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때는 좀 밟아도 괜찮아. 사고 날 위험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부채 문제가 쌓이면서 지금 도로 상황이 어떠냐?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지금 안개가 끼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운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도 예전 생각하고 악셀을 밟아야 돼요? 엑셀 밟아도 사고 안 날 수는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사고 날 수 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살살살살살살 정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IMF 때는 기업 부채가 기업의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는 뭐 기업도 안 좋지만 가계도 안 좋다. 그래서 더 심각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뭔가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 모두 다 상황이 안 좋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호주머니에 좀 여유가 있어야 우리가 소비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주식도 좀 하고 부동산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비도 하기 쉽지 않고 그다음에 뭔가 투자를 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고객 예탁감이 계속 지금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없으면은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데이터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 여전히 거품이 지금 많은 상태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로 상황으로 비유를 해드리면 길도 지금 꼬불꼬불한데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 상황이 지금 얼음판이에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얼음판을 우리는 지금 살살살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정부도 이거를 알기 때문에 올해 1월 3일에 각종 정책들을 통해서 이 도로 상황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또다시 지금 상황이 데이터들이 조금씩 지금 안 좋게 바뀌고 있는 거죠. 야, 안개 속 빙판길이라고 딱 비유를 해주시니까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절망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지금의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수요를 조금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석 전에 대거로 공급 정책을 또 내놨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은 3기 신도시도 지어지지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미분양 문제 역시 아직은 또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다 더 바닥을 찍는 게 아닐까라는 공포심도 좀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이제 왜 이런 공급 정책이 나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건설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조금 정책적으로나 자금적으로나 조금 이것들을 좀 도와줘서 이 힘겨운 시기를 건설사들이 좀 잘 좀 이겨내 봐라 하는 측면들.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향후 공급 물량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언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냐면 25년 하반기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심각해지는 거는 한 26년 이 상태로 가면 26년, 27년부터는 심각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는 전문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건설사들이 힘들어서 지금 주택 공급을 못하고 분양가 지금 원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계속 올라간다. 왜 앞으로 공급도 없지?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지. 결국은 아파트 값도 폭등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벌써부터 좀 이야기를 분위기를 또 상승 쪽으로 막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공급에 대한 신호를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공급 부족 문제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이 또 폭등이 온다라면은 굉장히 이제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급을 좀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내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정책 거의 의미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 일단 한 거죠. 뭐 실질적으로 뭐가 없잖아요. 된 게 없으니까. 지금 뭐 3기 신도시도 지금 토지 보상 제가 끝난 데도 있는 대로 알고 안 끝난 데도 있거든요. 아직도?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계획을 발표하는 거나 이걸 실제로 진행시켜놓으나 많이 다른데 뭐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조금 이제 공급 우려에 대한 이런 이슈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힘들어하는 건설사들 도움 주려고 몇 가지 이런 정책들을 꺼내놨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로만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요즘에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도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집이 없는 사람들 간 사이에 보면 대화가 보면은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대화를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굉장히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든 게 좀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 사회가 굉장히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죠. 본인이나 잘하지. 이렇게 남을 욕하고 헐뜯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정말로 냉정하게 진짜 제가 냉정한 팩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락론자 할게요. 하락론자고 상승론자세요. 상승론자. 저는 하락론자가 제가 집을 팔겠죠. 상승론자니까 사겠죠. 내 집을 사주는 얼마나 감사한 분.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상승론자니까 집을 사실 거 아니에요. 내가 집을 팔아줘. 내가 근데 똑같은 상승론자야. 집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그렇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누군가를 욕할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에요. 감정으로 보지 말고 형상으로 본다면 오케이, 서로 상호 보완되는 거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세상은 나와 다른 생각이 많은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거래를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랑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간파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보통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냥 내가 나 혼자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 그러면은 인간관계의 고수, 투자의 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엄청난 고수는 아니지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디에 아파트를 팔아요. 네. 누군가는 사겠죠. 그쵸? 사는 사람도 본인한테 도움된다라고 생각하고 사겠죠. 네. 파는 사람도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팔지. 네. 내가 손해보고 팔거나 사거나 하지는 않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결국 나한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 팝니다. 자, 이득이 되는 건 둘 중에 하나죠. 진짜로 이득이 되든가 지금까지의 손해를 더 큰 손해를 볼까봐 네. 막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제가 팝니다. 제가 파는데 이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까? 지금이라도 내가 내 집 말을 못하면 벼락거지가 될까봐 그런 마음으로 살까? 아니면 이제는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이제는 괜찮아라고 하고 살까? 그래서 나랑 반대 상황에 있는 이 사람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꼭 간파를 하시고 네. 부동산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런 현상을 보고 내가 상대를 알아야. 그렇죠. 그렇죠. 또 그분한테도 이익이 갈 수 있지만 나에게도 또 이익이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자, 우리가 21년에 엄청난 역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네. 자, 그때 파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팔았을까요? 그 사람은 돈을 번 상태에서 팔았겠죠. 그렇죠. 왜? 한참 전에 쌀 때 샀을 거니까. 그 사람 머릿속은 뭐예요? 나는 이미 이득 볼 만큼 보고 난 파는 거야. 라고 파는 거고. 그렇죠. 사는 사람은요. 지금이라도 못 사면은 살려면 진작 좀 쌀 때 사지. 지금이라도 못 사면은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쫓기듯이 산 거잖아요. 마침 금리도 너무 싸고. 그러니까 이런 심리 상태만 파악을 해도 우리가 잘못된 거래를 할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심리에 대해서 한번 네. 고민을 해보는 거. 네. 좋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해서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심리까지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대표님께서 또 리치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남겨주셨고요. 네.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또 전망도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건 대표님께서 또 가장 행복하거나 또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저는 운동할 때 너무 행복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하루에 3분의 1 운동만 하면서 살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 이제 운동을 예전보다는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좀 아쉽긴 하고요. 저는 이제 성장하는 삶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우리가 떠나볼 수 있는 가장 신나는 여행은 뭐냐? 내가 상상하는 최고의 멋진 날을 만드는 거. 그게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경제적인 거, 일적인 부분. 네. 두 번째 인간관계. 세 번째 건강. 이 세 가지 인생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가장 최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그런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인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네.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내가 미칠 수 있다면 그것도 너무 보람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일, 관계, 건강. 네. 요거를 굉장히 중시해서 네. 또 일도 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건강도 생각하셔서 운동도 또 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맨발 걷기 요즘 조금씩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더 건강해 보이십니다, 대표님.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월브TV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우리 대표님의 오늘의 나눠주신 인사이트를 통해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이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은 다음에 더 즐겁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